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이드 김경호 대표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이드 대표 김경호라고 합니다.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위를 통해서 본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이드의 대표로서 발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사이드 시뷰 다 처음 들으시죠? 네, 맞아요. 저희 안 알려진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중한 자리에 서게 돼서 같은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어떠한 가능성이 갖고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저희의 의견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모두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인공지능 역사를 통해서 왜 지금 다시 인공지능 붐이 일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짧게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탄생, 그리고 1980년대 첫 인공지능 시스템, e스포츠 시스템의 상용화, 그러면서 이제 90년 이후에 체스 시합 아니면 퀴즈 프로, 그리고 알파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시합 등 각종 게임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간단한 대표적인 사건들만 모아봤습니다. 이거 모두 아시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부분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이 부분도 모두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두 번의 여름과 두 번의 겨울을 거쳐서 지금이 사실 누구나 알듯이,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많이 거론되었듯이 시리, 구글의 나우, 그리고 SK텔레콤의 누구, 아마존의 에코, 그리고 테슬라 아니면 벤츠, 구글 등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그리고 각종 로봇과 인공지능 브레인과의 응용에 의한 활용 등으로 다양한 정말 서비스와 성과가 나오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두 번의 여름과 두 번의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업계에서 여름이랑 겨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사실 그 1차 겨울, 2차 겨울 당시에 연구자금이 단절돼서 힘들었던 시기를 당시에 선배 연구 개발자들이 겨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차 겨울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퍼스널 컴퓨터 시장의 고도 성장에 더불어 인공지능 전용 하드웨어 시장의 붕괴가 그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인공지능이다 이러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지 터미네이터 등의 영화가 나오는 반면 실제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2차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는 즉 이제 기업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e스포츠 시스템도 오직 룰 베이스로만 질의응답에 의한 대응으로 상용 활용을 하였던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3차 여름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제 요구되는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한 점이 되겠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실제로 아까 전에 그 2차 겨울이 찾아오게 된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2차 겨울을 맞이하게 된 이유였었는데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그 알고리즘을 솔직히 구현할 수 있는 카페, 터치, 텐서플로우과 같은 딥러닝 오픈소스의 등장이 그 두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서는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학습을 시키기 위한 처리로서 CPU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의 처리를 보이는 GPU의 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시대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그리고 브레인 그리고 고도의 처리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었는데요. 인공지능의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공지능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제 얘기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어떠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조사를 통하여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또한 어떤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서비스로서의 가능, 아니면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조사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인 크런치베이스를 조사했는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으로만 검색하면 1,500개의 회사가 결과에 해당되는 걸로 나오고, 심지어 딥러닝으로 검색을 하여도 700사 이상의 결과가 딥러닝 계열 관련된 스타트업으로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100사를 추려서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100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특정 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이게 결론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요 근래 다시 싱귤러리티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자면은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문 지식 지원. 인공지능 똑똑하잖아요. 전문 지식 학습시켜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어시스턴트 역할로서 서비스를 활용한다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대신을 한다, 사람을 대신하는 행위로서 자동화, 가시화, 가상 어시스턴트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부동산 중개 업무라든지 각종 중개 업무, 그리고 고객 관리 등의 CMS 업무, 영업도 대행을 해주고 영업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으면 효율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이 제안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도 스타트업이 개발을 해서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자면, 엔터프라이즈를 타겟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를 타겟으로 하는 B2B, 그리고 컨슈머, 저희와 같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B2C를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한 특정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아직까지는 딥러닝의 활용이 드물다는 점도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점입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추려서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저희 나름대로의 정의니까요.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정보의 식별, 그리고 그 정보의 식별로 인한 예측, 그리고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행위, 대행, 이 세 가지가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이 서비스 모델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C뷰, 또 이 세 가지 행위를 근간으로 서비스 모델을 구상하여 개발하고 이제 릴리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 중인 C뷰가 무엇인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자면,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오는 소리를 좀 낮춰서
카톡이나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 등 지금 다양한 SNS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화보다도 모바일 메시지로 간단한 대화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대화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업무도 이루어지고 뭐 개인적인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해야 할 일들을 놓쳐가지고 많이들 곤욕을 겪으셨을 텐데 저희가 개발한 이 신규는 인공지능이 직접 모바일들 방대한 양의 인스턴트 메시지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추출하여서 가시화시켜주는 그리고 리마인드 관리를 통해서 유저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이 세 가지 정보의 식별, 예측, 대행을 하는 그 행위, 세 가지 행위에 근거하여 서비스 모델을 구상하였는데요. 모바일 메시지 안에서의 인스턴트 대화, 내용의 식별, 그리고 그 대화들의 문맥들의 흐름 및 의도의 분석, 그 타스크냐 아니냐, 육하원칙에 근거한 타스크의 인식, 타스크 간의 분석, 상호 상관관계의 분석 등이 이제 정보의 식별에 해당되겠으며 예측으로서는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할지 여태까지 하던 행동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고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떤 의도로 대화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대행으로서 식별과 예측을 통하여 추출하게 된 이제 해야 할 일, 타스크를 관리하고 리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고객 대신에 이제 스케줄링을 해주는 이 세 가지 행위를 베이스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초 3월부터 구상하여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10월이니까 6개월 만에 개발돼서 순조롭게 개발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전에 GPU랑 엔비디아 딥러닝 SDK를 사용하기 전에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복잡해져가는 환경으로 인해서 개발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개발을 환경 유지하기 위한 이제 관리 공수가 늘어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GPU와 엔비디아 딥러닝 SDK 그리고 구글의 텐서플로어 딥러닝을 활용하여서 클라우드 환경에 아마존 클라우드 환경에 단기간에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저희의 독자적인 이제 알고리즘 타스크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보시면 굳이 GPU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왜 굳이 GPU를 써야만 했었는지 설명드리자면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자연언어 처리로 RNN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했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CNN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연언어 처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흐르는 대화 속에서 타스크와 타스크 간의 식별 그리고 타스크 육하원칙에 근거한 타스크의 식별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로직을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CNN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문장이 있다면 문장의 단어들 벡터 값으로 갖고 저희 300의 벡터 값으로 학습을 시켰었는데요. 그 벡터 값을 갖고 이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타스크냐 아니냐 확률을 산출하는 로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그 RNN의 경우는 흘러가는 문장 대화가 이제 시계열별로 순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질문, 대답, 일반적인 대화 문장에서 실제로 재기적으로 학습을 통하여 관련된 타스크에 관련하여서 아니면 질문에 관련하여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타스크를 확정지으는 로직으로서 RNN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CNN과 RNN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방대한 양의 모바일 메신저의 인스턴트 메시지를 학습 그리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GPU, 고속 처리 그리고 리얼타임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GPU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주절주절 떠들어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기보다 실제로 데모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른쪽 부분이 저희가 데모용으로 지금 공개해놓고 있는 CV가 되겠으며, 왼쪽 부분은 데모용으로 공개하고 있는 채팅창이 되겠습니다. 데모 일본어로 하거든요. 저희 그럼 간단하게 좀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데모도 저희가 카톡이라든지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처럼 일상적으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 타스크를 식별해서 이렇게 가시화시켜주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핑하는 동안은 조용해지니까 좀 심심하네요. 약속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장 자연스럽게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맥주 한잔 해요. 오늘도 맥주가 많이 땡기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맥주 한 잔, 이게 이제 날짜, 시간, 장소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문장은 이 문장 하나에도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하자 말자라든지 전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큰 애입니다. 문제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속에서 이 방금 같은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이태원에서 맥주 한잔 해요. 그에 대한 답변이 오케이, 긍정적인 반응이면 타스크다 라는 부분은 꽤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말고 예를 들면은 11일에 출국하거든요. 일본에서 왔어요 지금. 보통 뭐 개개인 모바일 메시지 쓰는 타입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짧게 메시지를 대화를 주고받거든요. 일본 출국 전에 11일 비행기가 3시인데 같이 점심 먹어요. 안 먹어도 되는데요. 너무 있어 왜? 여기 흐르는 문장 속에서 지금 점심을 먹자라는 표현은 나왔는데 장소라든지 시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좋죠. 저야 좋죠. 공항까지 와주시면 김포공항에서 가요. 이러면서 장소도 정해지고 아니구나. 아직 대답을 안 했죠. 몇 시까지 가요? 3시 비행기니까 12시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12시에 가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점심 11일 날 12시에 김포공항에서 점심을 먹는 약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딥러닝을 활용하여서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대화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각 대화 안에서 육하 원칙을 근거로 한 타스크를 판단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오늘만 보기, 한눈에 보기, 달력처럼도 볼 수 있고요. 12일 날 점심 먹는 거, 오늘은 엔비디아 발표회, 어제는 그에 따른 준비 미팅도 있었습니다. 데모를 마치면은 저희
저희가 준비한 데모가 이상이 되겠고요. 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흐르는 대화 속에서 육하 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타스크를 식별할 수 있냐고 알 수 있었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부정적인 답변을 해놨을 경우에 타스크로 인정할지 안 할지도 저희가 구축한 딥러닝이 이제 그런 부분을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개발 후에 2주 동안의 테스트를 거쳐서 단순히 저희가 의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만으로 판별을 한 수치인데요. 타스크를 실제로 타스크 식별에 있어서는 87% 이상의 의도되는 바로 인공지능이 행동을 해주었고, 육하 원칙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문장 간의 흐름 속에서 의도를 분석하여서 타스크를 정하는, 확정시키는 어떠한 감정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 식별하는 테스트에 있어서는 82%, 모두 80%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비공식적인 데이터라서 공식적인 자료가 있다면 저희도 테스트 맡겨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느끼게 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부터 구상하여서 개발하였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이 좀 흥분되기도 하고, 학술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월부터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몸담고서 연구 개발을 해왔었고요. 2년 동안, 근 2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이제 상용화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깨닫게 된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인공지능의 스타트업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3가지로 추려보았는데요. 먼저 처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리라든지 다른 어시스턴트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광범위한 범위가 아닌 한정된 범위에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저희만의 방식으로 발견해낸 이제 3가지 프레임워크, 정보의 식별, 예측,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는 행동, 이런 각자 나름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비스 모델을 한정적으로 검토할 것, 그리고 서비스 모델이 나오고 나면은 텐서플로우, 카페, 터치 등 공개되어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라이브러리, 오픈소스가 다양한, 각각의 성격이 또 다양한데요. 가장 적합한, 자기네들이 생각한 가장 적합한 서비스 모델에 가장 적합한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2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딥러닝의 실시간 처리, 그리고 빠른 학습을 원한다면은 GPU와 딥러닝 SDK, 엔비디아 딥러닝 SDK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3가지를 감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3가지만 있다면, 저희처럼 인공신경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만 있다면 누구라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준비한 자료는 여기가 다인데요, 이 이상인데요. 아까 오전에도 거론되었듯이 컴퓨터랑 인터넷 고도의 성장을 1980년대부터 겪으면서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을 계기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아무래도 블루오션 시장이라든지 아직 인공지능, 딥러닝 스타트업이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많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시장을 선점하여서 성공하자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오픈소스도 많이 공개되어 있고, 다양한 이제 외적인 요인들, 환경, 외적인 요인들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쉽게, 손쉽게 생각하고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 같이 경쟁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